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이날 테슬라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장 마감한 직후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가 올랐지만 본장 들어서는 주가 상승 탄력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나스닥 지수는 1.4% 가까이 상승한 채 마감이 됐고, 자, 여기에다가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도 시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이 다소 완화됐다 보니까 이것이 시장 전반적으로 도움이 됐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 연속 반등세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5%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0.99%, 나스닥 지수는 1.3% 넘게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섹터별로 보자면 에너지 섹터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섹터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에너지 섹터의 경우에는 유가가 요즘 안정화되고 있다 보니까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경우에는 이날 장 마감한 직후에 스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됐는데, 스냅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25%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시장에서는 본장 들어서 알파벳과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 특히 온라인 광고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정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7월 21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 악화 소식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상승 내내를 펼쳤고요.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어서 테슬라도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 그리고 달러와 약세 영향 등이 기술주들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51% 상승했고요. S&P 500이 0.99%,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3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에서 0.5%로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당초 ECB가 예고해왔던 0.25%포인트 인상을 웃도는 금리 인상 폭이었는데요. ECB의 금리 인상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ECB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만큼 전 세계의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달러와 약세는 기술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수익을 미국 외에서 얻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도 악화됐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1000명으로 전주보다 7,000명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미국 내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마이너스 12.3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마이너스 3.3을 기록하면서 이 지수가 약 2년 만에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들어서 더 악화된 거죠. 지금 이 제조업 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히트맵 열어서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경우에는 거의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국제유가 급락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에 오늘장에서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2.27달러로 월가 예상치였던 1.81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그렇게 웃도는 것으로 나왔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문을 닫으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기는 했지만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이를 만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전기차 판매 연간 증가율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요. 또 수요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테슬라는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보유 중이었던 비트코인의 75%를 손절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해당 소식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인 다나허 주가는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다나허는 매출 증가가 비용 증가를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립 모리스 주가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4% 상승했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또 앞으로 이익에 대한 성장 기대치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실적 발표 후 급락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항공주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각각 10%, 7% 이상씩 하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고 아메리칸 항공은 성장 가이던스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크루즈 관련주들 역시 급락했습니다. 카니발이 10억 달러의 신주를 발행해서 수율 종가보다 약 10% 낮은 수준인 주당 9.95달러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카니발이 11% 가까이 하락했고요. 로얄 캐리비안이 8%,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역시 약 7% 동반 하락했습니다. AT&T는 예상보다 더 높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연간 잉여 현금 흐름 가이던스를 낮춰 잡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장마감 후에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스냅은 시간의 거래에서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건데요. 그나마 일간 활성 유저 수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성장 둔화를 이유로 고용을 줄이겠다는 사측의 발표 역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다시 100달러 아래로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증가했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수요 둔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차질이 있었던 리비아 내 몇몇 유전에서 생산 재개 소식도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줬고요. 또 러시아가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가스 공급을 재개했다는 소식도 에너지 공급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9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금 가격은 1,71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떠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마켓 픽4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면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정점은 지났다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요즘에 정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어떤 것에 정점이 지났다는 내용일까요? 네, 이 정점을 지났다라는 말을 어디 이제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바로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경기 정점을 지났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석유라든가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사상 최고치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원자재들도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니까 이제 나서서 얘기를 한 건데, 어떤 애널리스트, 어떤 경제학자가 말한 것보다도 지난밤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신뢰성 있게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발표를 하면서 시장 기자들이 이제 테슬라의 그 차 가격을 사실 테슬라가 이제 인플레이션 상쇄한다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이제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낮출 계획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격 인하를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망적이지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하락을 하고 뭐 그런다면은 이제 더 이상 인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뭐 그렇게 자동차 가격을 다시 낮추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확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쨌거나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인플레이션이 어쨌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을 상승시킨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시 하락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마진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매출은 14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3%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그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앞으로 제품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얘기는 참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이 높아질 경우에는 누구라도 빨리 사자, 빨리 사자. 워낙 내일이 더 비싸질 테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낮아질 거라고 얘기하면 그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을 지난 것 같다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럼 실제로 뭐 지표나 아니면 월가에서도 정점이 좀 지났다고 평가되고 있을까요? 네, 정점이 지났다라는 평가를 한 2주 전에 우리가 했었죠.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2주 동안에 CPI가 지금 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또 11%대로 또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고, 지난 밤에 또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25만 건을 기어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다 경기 선행 지수는 0.8%나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은 마이너스 12%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더 크게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정점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적어도 2, 3회 연속으로 이렇게 지표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여기가 정점 아니냐 이러는 거고, 지금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 상승 같은 경우에도 뭔가 회복의 신호, 경제 회복의 신호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업 수익 측면에서도 기존의 어떤 추세적인 경기 추세적인 어떤 상승 흐름에서의 기업 수익이 아니라, 지난밤에 이제 테슬라처럼 몰래 이렇게 비트코인 막 팔고 이랬잖아요. 뭔가 기업 활동의 수익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주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 수익을 어느 정도 유지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 이런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그것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가격 인상을 시장의 탓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는 또 인플레이션이 곧 하락한다 이러면서 이제 뭔가 안도감을 주면서 소비자들이 그 가격 인상을 용인하게 만들었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영리하게 이런 상황들을 이제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고,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저항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다른 전기차들은 가격 올릴 때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냐 아니냐를 지금 많이들 이제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업들이 과연 지금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가격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테슬라처럼 어떻게 매출을 늘리느냐, 이런 것들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본다면 오히려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기업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점을 지났다는 어떤 지표가 지금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기대 심리는 확실히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가격을 높이고 본인들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은 이런 곳에서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다음 키워드, 이것도 사실 지난 밤 사이 상당히 시장이 우호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강달러 완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일단 강달러가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반겼는데요. 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살펴보자면 가장 핵심 뉴스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유럽이 금리를 올렸던 것은 사실 지난 2011년 7월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 건데요. 물론 이번 7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수차례 유럽 중앙은행은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더 놀라웠던 점은 인상폭이 50bp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금리 인상이 있었다는 점이었었고요. 자, 표를 한 가지 보자면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플러스로 전환된 게 아닙니다. 제로 금리로 복귀를 하게 된 건데 유럽은 지금까지 수년간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해왔죠. 이번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50bp 인상하면서 이제 겨우 제로 금리가 된 겁니다. 자, ECB의 금리 인상이 가장 반갑게 다가온 이유는 바로 강달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자, 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높은 금리를 쫓아가는 특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돈이 계속 미국으로만 몰렸습니다. 달러로만 몰리다 보니까 강달러가 계속 이어졌고 그런데 유럽이 금리를 올려주니까 달러로만 쏠리던 돈이 이제 유로화로 쏠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덕분에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유로화는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화는 다소 강세 기조가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강달러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심리도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수 세무사님, 실제로 강달러가 좀 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지금 유로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한국 시장이 이제 환율이 너무 이렇게 1,300원대 막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환율 시장이 예민하게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이제 20년 만에 달러화를 이제 동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달러화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이제 줄어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른 통화에 비해서 다른 국가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달러화에 대해서 더 보유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밤에 유럽에서 그렇게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인상을 했다. 정말 충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달러 인덱스 흐름에서는 그다지 추세를 꺾을 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게 뭔가 일상적인 흐름에 봤을 때도 그냥 그렇게 이게 떨어진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유럽연합이 조만간 이제 다시 금리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환율 시장의 이런 모습들이 경제적인 흐름에 의한 거면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뭔가 달러도 좀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환율도 우리나라 환율이 좀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게 너무 지금 강하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위기 그리고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어떤 가격 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환율 시장이 지배를 당하고 있고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에 지금 달러를 사고 있죠.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수출, 기술주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또 이 상황을 유지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유 시장에서 유가가 강세가 계속되면서 지금 100달러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높거든요. 그러면서 결제 수단인 달러 수요가 계속 시장에서는 많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어떤 정치적 상황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즉 러시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당분간은 지금 현재와 같은 강달러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화가 유럽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고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는 없겠죠.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건데 바로 다음 키워드가 여기에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가스 공급 재개 소식인데요. 저도 이거 뉴스로 많이 봤는데 사실 만약에 유로화가 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유럽 경제가 힘들면 유로화는 다시 약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강달러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어쨌든 가스 공급은 지난 밤 사이에 좀 재개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러시아가 사실 전면적으로 폐쇄할 거다, 가스라인을 전면 폐쇄할 거다라는 우려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컸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유지 보수를 위해서 폐쇄를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시장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럽연합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가스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러시아가 그래도 다행히 독일까지 이어지는 그 노드스트림 1, 이 라인을 갖다가 이제 재개를 했는데 7월 10일 이제 유지보수 작업 시작되기 전보다 조금 더 높게 지금 위량이 측정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좀 안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유럽은 이 상황들을 어떤 안도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여름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추워지면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더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더 많이 또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한숨은 돌렸지만 아직 여전히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을 거라는 우려감이 계속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정말 가스 공급이 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흐름이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은 있었지만은 지금 유럽연합 측에서는 27개국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한 15%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용량을 15% 정도 더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속에서 70%까지 줄이더라도 유럽이 버틸 수는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지금 그 가스를 대체하는 석탄 수요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당장 보면은 이제 가스에 문제가 생기면은 체코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탈리아까지 해가지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갈 것이다. 지금 IMF에서는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푸틴이 지금 유럽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할 거다라는 기대는 사실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에너지를 앞서 말한 것처럼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사태가 앞으로 내년도까지 2022년도를 지나서 2023년도까지 계속 문제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엇갈린 여행주라는 키워드죠. 지난 밤 사이에 여행주가 굉장히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항공주, 크루즈주는 일제히 급락한 반면에 라스베거스 샌즈는 실적과 함께 또 상승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주는 좀 개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니발 크루즈가 1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급락을 했는데 단순히 유상증자만으로도 사실 주가 하락의 요인이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주당 9.95달러에 증자한다는 건데요. 이 소식이 있기 전에 사실 카니발의 주가는 11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95달러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니까 현재 주가에 비해서도 거의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곧바로 이 카니발의 주가는 9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항공주를 한번 볼 텐데요. 자, 항공주도 이날 동반 급락했습니다. 항공주의 실적을 토행해서 여행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덕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는 동반 급락했는데 그 이유는 수송 용량을 2019년 대비 약 18에서 10%가량 적게 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건 확인했는데 그만큼 항공기가 없다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호텔 리조트 기업인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손실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6% 넘게 급등했는데 그 이유로 지목된 것이 싱가포르로의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이 점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주들이 사실 나타낸 실적과는
정반대의 어떤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또 업종별로 엇갈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거 여행주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호텔만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행주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호텔이나 뭐 레저, 여행 관련 산업들이 지금 보면 S&P 500보다도 한 60% 정도 더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업들이 수익성이 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크루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한쪽에서는 좀비 크루즈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한 대만 제대로 배 한 척만 제대로 띄어서 성공하면은 정말 그다음부터 이게 캐시로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증자를 또다시 해서 그걸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항공 쪽에서는 지금 운항이나 정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더 높게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떤 수익성 문제를 통해서 회사의 현금이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의 어떤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크루즈 쪽에서는 또 늘 수 없다 보니까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또 주식 가치는 하락하는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라스베가스 샌즈에서 발표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마카오 쪽에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마카오 쪽에 실적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카지노, 객실, 쇼핑몰 해가지고 뭐 9천만 달러, 1200만 달러, 4천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전년 동기에는 3억 7천만 달러, 2,400만 달러, 4,900만 달러 이렇게 엄청나게 그 격차가 큽니다. 그만큼 아시아 쪽의 시장이 제대로 열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제대로 나서고 있지 않는 거죠. 중국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써줘야지만 아시아 시장이 열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크루즈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여행 산업이 다시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중국의 봉쇄가 안 풀리니까 이게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상당히 큽니다. 4차 접종을 지금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여행을 하려면 또 접종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이제 여행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도 항공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상품들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이유가 되면 100% 전액 환불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거의 호텔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100% 환불 취소가 되는 그런 어떤 상품들만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시장에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루즈 같은 경우에 뭐 배 한 척만 제대로 띄우면은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저가 매수를 조금씩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3, 4년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뭔가 단기 급등, 여행이나 이런 항공 레저 쪽에서 단기 급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한테는 뭔가 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